저는 강동 성심병원의 윤송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김효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내용은 뇌전증은 인지발달 저하를 동반을 하는지 그리고 유전이 되는 질환인지 순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뇌전증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의 분류 체계를 보시면 우선은 발작의 유형이 국소형인지 전신형인지 이것을 분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뇌전증이 국소 뇌전증인지 전신 뇌전증인지 이것을 분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뇌전증이 뇌전증 증후군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뇌전증에 있어서는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라던가 뇌파 양상, 발작의 양상 이런 것들을 토대로 뇌전증 증후군을 이름 붙일 수 있는 질환들이 한 50-60% 정도의 뇌전증에서는 가능하고, 그 뇌전증 증후군의 종류만 하더라도 30여 가지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경과가 굉장히 좋은 뇌전증도 있고, 반면에 굉장히 경과가 나쁘고 발달 제한이나 다른 뇌 기능의 장애를 동반하는 뇌전증도 있습니다. 경과가 좋고 잘 치료가 되고 다른 어떤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는 좋은 경과를 보이는 뇌전증이 있고, 그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성 롤란딩 뇌전증, 바뀐 용어로는 자연호전 중심 측두부 급파 뇌전증이라고 하지만 아마 롤란딩 뇌전증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화기 소발작 뇌전증과 같이 이런 경우는 이제 발작 조절도 굉장히 잘 되고 다른 인지 저하나 이런 것들 동반하지 않는 좋은 경과를 보이는 뇌전증인 반면에 드라베 증후군이나 영아 연축,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과 같이 발작도 잘 조절이 되지 않고 발달 지연이나 다른 뇌 기능의 저하도 같이 동반이 되는 그런 발달 및 뇌전증성 뇌병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뇌전증에는 종류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 일단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뇌전증과 인지발달입니다. 그 뇌전증의 진단하고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정상적인 발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뇌전증이 진단이 되면 어떤 발작으로 인해서 인지발달 저하가 일어나는지, 또는 어떤 뇌전증 자체가 인지발달 저하하고 같이 동반이 되는 것인지, 또는 약물에 의해서 인지 저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 뇌전증은 인지발달 저하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나요? 뇌전증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뇌전증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거의 나타내지 않는 그런 반면에 일부 뇌전증의 아주 일부에 있어서만 지적장애와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일부 발달 및 뇌전증성 뇌병증에서 발생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는 발달 및 뇌전증성 뇌병증에서 어떻게 그 인지발달 장애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그런 질환들은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단백 변이가 생기고, 그것의 기능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작을 일으키거나 또는 발달 제한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발작을 심하게 하는 것이 발달 제한을 더 악화시키거나 심한 발달 제한 자체가 발작을 더 치료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상호작용도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기전으로 이제 발달 제한이 동반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한 80-90%의 뇌전증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관련이 없이 단지 발작만 나타나는 그런 뇌전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전증하고 인지 발달에 있어서는 어떤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것들, 그 뇌전증 자체로 인지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발작의 형태, 특히 전신 강직 간대성 발작, 이런 경우가 다른 국소 발작보다는 조금 더 인지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무조건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 발작 조절이 잘 안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반복적으로 발작을 했을 때 인지 저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은 인지 저하가 동반되지 않는 뇌전증이 훨씬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발작 조절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약물로 인해서 인지 저하가 생길 수가 있나요? 사실은 그
뇌전증의 어떤 종류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약물 중에서는 페노바비탈과 같은 아주 일부의 약을 제외하고는 약으로 인한 인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영아연축이나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과 같은 그런 난치성 뇌전증에서 있어서는 오히려 발작 자체가 인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약의 영향과 발작 조절의 영향이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약의 인지 부작용이 거의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왠지 약을 먹고 나서 인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인지 부작용보다는 사실은 약으로 인해서 좀 졸림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집중력이나 학습 에 대한 좀 집중이 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졸림 부작용에 대해서는 약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괜한 걱정에 약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이제 부작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최소 용량으로 좀 단계적으로 용량을 올리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 방면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 어떤 약물 때문에 인지 저하가 있다는 그런 오해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점점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일부 설명을 해주셨는데, 뇌전증 자체가 인지 저하가 동반되는 뇌전증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증후군을 잘 몰랐었고, 약물 치료를 하니까 인지 저하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아마 오해가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물 치료가 인지 저하를 동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뇌전증과 유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유전자의 결함에 의한 유전자 질환하고 부모로부터 어떤 질병이 유전이 되는 대물림되는 유전이 되는 거하고는 서로 별개 다른 것이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나 이제 유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뇌전증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유전이 되는 질환이냐 아니냐가 답이 달라질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뇌전증에서는 부모에서 자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열성경련이나 특발성 뇌전증, 그러니까 소화기 소발작 뇌전증이나 청소년기 근간대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족력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뭐 이런 열성경련이나 특발성 뇌전증에서는 사실 별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별로 이렇게 권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발달 및 뇌전증성 뇌병증, 아까 말씀드렸던 발달 지연도 동반하고 난치성인 그런 뇌전증 환자들에서인데요. 그런 환자들에서 어떤 그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어떤 구조적인 병변이라던가 다른 원인이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에게는 없어서 가족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초반에 뇌전증 증후군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그 원인이 되는 것도 다양한데, 출생 시부터 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 예를 들면 대뇌피질 이형성증, 그리고 출생 후에 어떤 시기에든 뇌염과 같은 어떤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뇌전증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명확하고, 또 어쨌든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납득이 될 만한 원인은 알고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대부분은 안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유전자 발작 조절이 굉장히 안 된다. 근데 어떤 MRI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고 발작을 일으킬 만한 어떤 원인을 찾지 못하겠는데 발작 조절이 안 되고 인지 저하도 동반이 된다. 또는 어떤 혈액학적 검사에서 어떤 대사 질환이나 어떤 다른 유전자 질환이 의심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전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원인을 아는 거는 좋다. 원인을 아는 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러면 이 원인을 알아서 그 다음에 뭐 치료가 달라지나요? 또는 어떤 유전자 변이를 알게 되면서 치료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치료 선택에 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치료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일부에서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드라벨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을 보시면 그 질환은 SCN1A라고 하는 나트륨 이온 채널의 그 돌연 변이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질환에서는 저희가 흔히 쓰는 그 발작 약물 중에서 나트륨 채널 그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발작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런 약들을 꼭 피해야 되고, 드라벨 증후군에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바라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스트리펜톨이라는 약을 사용한다던가, 또는 그 난치성 드라벨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난치성 뇌전증에서 쓸 수 있는 카나비디올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치료제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쨌든 그 유전자 자체에 대한 치료제 개발도 이루어지고 그 질환에 더 맞는 그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인의 진단을 확실하게 안다면 추후에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었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유전자 진단을 받는 것이 치료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그 자연 경과가 굉장히 잘 알려진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장기적인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에 있어서도 당장의 치료 방법은 없어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